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우니까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맞는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되시나요? 어찌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꾸준히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 이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부터의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에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진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거둬들이는 시기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두 번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다.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 잔고를 털어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산이 줄면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도 꺼려진다는 점이다.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적절한 부를 누릴 수 있다. 또 곶감은 빼먹는 것이라며 재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써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남길 욕심을 거두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얘기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세 번째.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죠.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스카코 씨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네 번째.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여정의 중대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 과제였죠. 대사증후군이 찾아오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도미노처럼 우르르 몰려옵니다. 따라서 중년층은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근육량이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살이 빠져서 좋다고 태평하게 생각하다가는 70에서 80대의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쇠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에 대비해 살을 빼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잊어버리고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겠다는 자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죠.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봅시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굵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튼실한 무다리여도 좋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몇이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걷기나 근력 운동에 힘쓰면 근육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다섯 번째.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 같은 얘기가 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 훗날 돈 떨어지고 건강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결국 돈 잃어 건강 잃어
자식과 관계까지 나빠져 자식 일어가 된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주겠다고 부양 시한을 정하라. 그리고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낫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6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이 굽어 새우등이 되거나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정작 자세가 좋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가끔씩 체크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립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서 잘못된 버릇을 말끔히 없애봅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 몸매와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를 곧게 하면 마음가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7번째.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20%의 일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라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도 20%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니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인생이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이죠.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20대 80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일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이할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은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생활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스스로를 웃어넘기는 데 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타인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터벌 걷기,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으로 행복을 쌓아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사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있는 힘 기르기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수많은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입니다. 또한 더 이상 남자다울 필요도 여자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를 뛰어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데 열중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단단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있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있을 때 행복하려면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두 번째, 사랑을 찾아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제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 그저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운동하라. 네 번째, 목표를 가져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도 일단 세우고 나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각각의 목표 달성에 힘쓰라. 다섯 번째, 보금자리를 꾸며라. 둥지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집,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여섯 번째,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라.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기 쉽다.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곱 번째, 대접할 계획을 세워라. 어떤 특정한 일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자신에게 한턱 내라. 스스로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을 익혀서 당장 시작하도록 하라.
8번째, 선물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아낌없이 주는 친구가 되면 이자까지 돌아오게 된다. 9번째, 관대해져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동정을 표하되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슬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10번째, 놀아라. 우리는 아이의 길을 멈추는 순간 노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히 배우자와의 놀이는 어떤 골칫거리도 잊게 하고 웃게 만들어준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진정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터프한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통통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도 역시 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마음 넓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가끔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뱉는 사람에 따라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찜찜할 때가 있죠. 이런 말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솔직해야지라고 말할 때 억울해하거나 반박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묘한 사람들은 얼핏 진실처럼 좋아 보이는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에 숨긴 의도를 파악하고 찜찜하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대로 믿으면 안 될 6가지 거짓말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말하기 싫은데. 누군가 말을 시작할 때 이런 말하기 싫은데라고 하면 대개는 조언을 가장한 비판이 뒤따른다. 이는 상대방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려는 안 좋은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라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고 싶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에너지만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유형이다. 대신 나에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하기 싫은데라는 표현을 사용해 친밀함을 가장하며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고마운 마음보다는 마음에 찜찜함만 남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면 마음이 상하는 법이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도덕적 기준이라도 되는 듯 행동한다. 이는 그저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조언자는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상처 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따라서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피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좋은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좋은 조언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니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자.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아는 사람은 다 알아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은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힘을 얻는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아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인지 여부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라는 말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안심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된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는 사람은 다 알아라는 말은 그저 위로의 말일 뿐이다. 우리는 그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너가 손해볼 건 없어. 사람들이 너한테 나쁠 건 없어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듣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가 손해볼 일은 없어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일을 부탁할 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은 종종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을 가리킬 때가 많다. 즉,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닌 조금 불편한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라. 예를 들어 정리해고, 좌천, 동업 제한, 투자 권유, 혹은 다른 사람 대신 일을 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을 때 이 말을 듣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주의 깊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능숙하게 활용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타인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때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일은 너에게도 좋은 기회야라고 말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권유할 때 그 프로젝트가 정말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라.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주의는 필요하다. 친구나 동료가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이거 해줘도 너한테 나쁠 건 없어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부탁이 나에게 정말로 부담이 되지 않는지 혹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닌지를 살펴봐라. 아마 손해가 되거나 얻을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것으로써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괜찮으니까 다 털어놔봐.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것은 위험하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원망을 살 수도 있다. 괜히 진심을 내비쳤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그 진심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마음을 털어놓아 봐라는 말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떠보거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는 의도로 자주 사용된다. 특히 술자리나 가벼운 농담 중에 진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상사나 어른이라도 인간이기에 싫은 소리에 반응하게 마련이다.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술자리에서 절대 본심을 드러내지 마라. 술자리만큼 위험한 자리는 없다. 이는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처세술이지만 몇몇 순진한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술 마시면서 본심을 털어놔 봐라고 말하는 상사치고 성격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사람은 본심을 드러내다 보면 말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오해를 살 위험도 있다. 상대방은 이런 실수를 반격의 기회로 삼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심을 털어놔 봐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친구나 동료와 싸우다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자고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때론 내 본심을 알았다며 옛날 일까지 들춰 싸움이 커지기도 한다. 본심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원망과 미움만 생길 수 있다. 본심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야기 중에 상처받을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해주며 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심을 드러낸 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솔직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지만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이용해 나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속마음을 밝힐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하여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솔직함이 항상 미덕은 아니다.
적절한 거리두기와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또한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에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5번째, 넌 좋은 사람이긴 한데, 넌 좋은 사람이지만이라는 말은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남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부탁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대를 원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기뻐하기보다는 그 속뜻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좋은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말이 이기적이고 치졸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함과 배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일을 떠넘기려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그들이 도움을 받은 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행복과 편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 6번째, 사람이 좀 솔직한 맛이 있어야지. 사람은 솔직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는 무언가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러한 단정은 세상의 일반적인 의견이나 상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따를 때 생긴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 외롭다는 의견이 있지만 혼자가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 주식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못한 고집 센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독선적인 사람의 태도이다. 때로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주제를 꺼내 상대를 괴롭히기도 한다.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상대가 순순히 그렇군요라고 답하면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뻣뻣한 사람이라며 공격하며 희열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웃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며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만 까딱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아무 말 못하고 슬며시 물러간다고 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때로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멋대로 나를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때는 단호히 부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억울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나와 관련 없는 엉뚱한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참고로 그러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죠. 당신이나 잘하세요와 같은 문장을 주어를 바꾸고 존칭을 더해 활용할 수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초래하고 인간관계를 해치게 된다.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를 뿐임을 맞고 틀리고로 규정해선 안 된다.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공격적이거나 독선적인 태도는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 말이라는 좋은 선물이 있다. 대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삶이 윤택해짐을 명심하라.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런 말에 속아서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항상 영상에 참고를 하고 있으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운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팍팍한 세상에 찌든 내 마음 때문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내 마음을 오롯이 내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세상에 완전한 내 편은 없는 것만 같아 고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모기는 피를 빨 때 잡히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 때 잡힌다고 하는데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에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오래 살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한 것도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엔 버려지듯이 나의 중심 없이 남의 들러리로 사는 삶은 결국엔 후회만 남습니다.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고 마음의 근육은 관심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병들듯 냉소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놓아야 하는 인연의 욕심을 부리고 끊어내지 못하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달라지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때 공존할 수 있지요. 바둑의 정석을 실전에서 그대로 두는 고수는 없습니다. 정석대로 두면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정석도 불리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요.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면 살리되 끝난 인연이라면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이기는 충견도 드물고 돈을 이기는 충신도 드문 세상입니다. 향기가 없던 몸에 향수를 뿌려주면 향기를 풍기듯 메마른 마음에 온정을 뿌려주면 사람 냄새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의 한 수 같은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삶은 로또 복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누구와 살다 가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오를 줄이면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 과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자는 이 8가지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중 첫째는 주착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것을 주착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주착은 잘못인 줄 알면서 저지른 과실입니다. 그러나 잘못 혼용되고 있는 주책은 일정한 주견이나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짓을 일컫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공연히 남의 제사상에 끼어들어 배놔라 감놔라 하는 것입니다.
주착은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짓으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의 결과이고 꼼수이지요. 주착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의 생각을 흐리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뜻이 있다면 어떤 방해 공작에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바람 속의 갈대처럼 쉽게 몸을 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망령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망령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도 망령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변하는 망령은 바로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입니다. 특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수치스러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얻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남의 상처를 뒤집습니다. 지나간 과거나 과오를 드러내어 끊임없이 상처를 덧나게 하는 부류들은 상대를 폄하하는 것에 급급하여 본인의 악행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망령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와중에도 본인이 할 얘기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급급하는 자는 내 인생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훗날의 일을 그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속이 더 답답하고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아첨을 떠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알랑거리며 억지로 말하는 건 간사한 아첨입니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고 더불어 격에 맞게 상대방을 향한 예의와 처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함에서 나오는 편법과 이기심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으로 당신을 치켜세우며 말하는 이가 있다면 경계하세요. 아첨과 칭찬은 다릅니다. 칭찬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성과에 대해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첨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입에 바른 말로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부류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기생하던 사람이 멀어지면 또다시 붙어서 기생할 사람을 찾습니다. 본인의 소양을 키울 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아첨하는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편법을 통해 손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능수능란하게 아첨하는 자를 곁에 두면 눈치채지 못하고 상대방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동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명한 군자는 아무나 옆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푼수 떠는 자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건 푼수입니다. 주어진 일에 수행할 능력이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 듣지 않고 섣부르게 자기 방식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건 고집불통과 만사불통의 지름길입니다. 배움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이나 배려해야 하는 일에 서툴고 실수가 잦습니다. 푼수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푼수 떠는 일을 곁에 두지 마세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위에 항상 적을 두고 살게 되지요. 이들의 곁에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고 옳고 그름도 모르는 헛된 말들 속에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며 섣부르게 일을 대처하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푼수 떠는 고집불통인 사람을 멀리하세요. 이들과 가까이 하면 세상에 해악이 됩니다. 다섯째는 참소를 저지르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건 참소함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흠결만을 더욱 과장하여 쉽게 말한다면 그건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고질병으로 악화되고 자신을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해악이 되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며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참소를 즐기는 사람은 제각각의 사람들에게서 단점만을 찾습니다. 나중에는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신뢰나 믿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앞에서 험담을 할 때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동의하고 맞장구를 쳐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소를 하는 이들은 본인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반면 정작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언을 하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소귀의 경을 잇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있어도 편을 가릅니다. 본인의 의도하에 관계가 정립되기를 강요합니다. 좋은 사람과 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참소를 저지르는 자를 멀리하세요. 그들의 어두운 기운과 습관이 나에게 물들기 쉽습니다. 여섯째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관계를 갈라놓는 건 이간질입니다.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바르거늘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도 믿음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에 주변인의 마음을 교란시켜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갈라놓으려는 치졸한 처세술의 한 방법이 이간질입니다. 치졸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와 말을 바꿉니다. 자신의 행동에 신뢰도 없고 책임지는 자세도 부족하지요. 또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헐뜯는 것이 일상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교란되지 않으면 상황을 부정하고 눈과 귀를 막습니다. 거짓말로 약점을 숨기고 과장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이들의 입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소인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비열한 짓도 악랄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까이 하여 해를 입지 마세요. 일곱째는 간특한 자입니다. 나쁜 짓을 꾸짖지 않고 칭찬해서 상대를 타락시키는 건 간특함입니다. 나쁜 짓을 한 상대방을 깨우치지 않고 위선적인 배려와 헛된 당위성으로 포장해 더 나쁜 길로 타락시키는 짓은 자신의 무덕함을 더 키우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므로 간사하고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악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그렇게 물들기 쉽습니다. 간특한 자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음흉한 자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내는 건 음흉함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거짓 없이 자신의 속셈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소통함이 바른데 거짓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건 음흉함의 실체입니다. 음흉한 자와는 신뢰를 쌓거나 올바르게 소통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믿음이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악랄한 마음을 품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최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흉한 자와 엮이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8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항시 되돌아보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8가지 잘못을 행하는 사람은 밖으로는 남을 괴롭히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합니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성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고 하지요. 주위에 8가지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조금은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도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통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일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더 많이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